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 또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선거제도를 왜 연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비례대표성,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적인 또는 비례적인 그런 의석 전환, 즉 유권자들이 정당들에게 보내준 그런 지지가 의석으로 전환될 때 비례적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정당한테 보낸 지지나 큰 정당에게 보낸 지지나 어, 보낸 지지만큼 비례적으로 의석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례대표선인데 이 비례대표선으로부터 이렇게 사례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비례대표선 위에 있는 이 점들은 한국 선거제도에서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더 높은 그런 결과를 얻은 정당들인데 대개 득표율이 높은 정당들, 즉 큰 정당들이 득표율에 비해서 더 높은 의석률을 얻었으니까 달리 얘기하면 큰 정당들이 한국에서 더 유리하게 또는 더 불비례대표적으로 많은 의석을 가져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선거제도는 불비례대표적이다. 이제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다른 국가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비례대표적인지 그걸 살펴보면 일본하고 네덜란드를 살펴보니 일본은 이 기울기가 45도선과 큰 차이가 안 나고 그래서 기울기가 약 1.19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전 그림에서 1.36이었죠. 그러니까 한국보다 기울기가 1에 더 가깝고 네덜란드는 거의 2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한국보다도 일본이 더 비례대표적이고 일본보다도 네덜란드가 더 비례대표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우리가 따져보기 위해서는 일단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선거제도는 병립형 선거제도이긴 하지만 전체 의석의 거의 70% 이상이 소선거구, 그걸 또 단순 다수제라고도 부르죠. 단순 다수제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그런 시스템, 단순 다수제. 그래서 한국의 선거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선거제도. 일본은 중선거구제. 선거구 크기는 즉 한 선거구에서 선발하는 의원들의 수는 2에서 6. 행정구역으로 선거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6명을 뽑고 인구가 희소한 지역에서는 2명을 뽑는 그런 중선거구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4명을 뽑죠. 네덜란드는 이제 과거에는 한 120명,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릴 때만 해도 이제 전국에서 120명을 뽑고 지금은 이제 15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단 선거구 크기가 이제 차이가 나니까 비례대표성에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한국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병립형 선거제도지만 병립형이란 거는 주로 이제 비례대표제하고 플러스 단순 다수제를
병립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던진 지지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제도, 그러니까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확보하는 제도가 비례대표제고, 단순 다수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소선거구제에서 최다 득표자만 의석을 가져가는 선거제도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선거제도를 병립하는데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한국은 단순 다수제가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 다수제 위주의 선거제도라고 보는 게 맞죠. 병립형 형식은 병립형이지만 내용상 거의 단순 다수제나 마찬가지죠. 한국은 단순 다수제 위주의 병립형, 그 다음에 일본은 중선거구제. 이거를 이제 일본은 그래서 준비례대표제라고 불러요. 준비례대표. 네덜란드는 비례대표제. 이런 차이가 있죠. 비례대표. 이 마우스로 글씨를 써서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지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한국은 단순 다수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순 다수제 위주의 병립형 선거제도. 일본은 준비례대표제.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비례대표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따라서 이런 비례대표성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또 하나는 이처럼 비례대표성의 차이가 발생하면 정당 체제에 영향을 미치죠. 주로 이제 우리가 정당 체제라고 얘기할 때는 정당의 수, 양당 체제냐, 다당 체제냐, 이렇게 정당의 수 가지고 정당 체제를 우리가 정의하기도 하고, 또는 정당들이 얼마나 넓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래서 좌우의 공간에서 정당들이 이렇게 중앙에 모여 있으면 온건한 정당 체제, 또는 좌우의 공간에서 정당들이 이렇게 넓게 분포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양극화된 정당 체제, 또는 분극화된 정당 체제, 이렇게 불러요. 분극화. 그래서 정당의 이념적인 분포를 가지고 정당 체제를 우리가 define 하기도 하고, 또는 정당의 수 가지고도 define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선거제도의 차이, 한국은 단순 다수제 위주, 일본은 준비례,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데, 이런 선거제도의 차이가 비례대표성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정당 체제에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비례대표성이 높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작은 정당들도 자신들이 받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확보하기 때문에 5%의 지지만 받아도 의석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다당 체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단순 다수제에서는 최다 득표를 한 후보만 당선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10%, 20%의 득표율을 가진 그런 작은 정당은 의석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정당들이 의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의회에는 거대 양당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만 봐도 이처럼 거의 5%를 얻지 못한 이 정당들도 의석을 가져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X절편이 0.31이라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X절편이 의미하는 바는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최소한의 득표율, 실효적인 진입장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0.3%, 1%도 아니고 0.3%니까 거의 모든 정당이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실효적인 진입장벽 말고 또 법적인 진입장벽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험적인 그런 결과물이고, 법적 진입장벽은 법으로
최소한으로 얻어야 할 득표율을 정해 놓은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3%, 최소 3%를 넘어야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네덜란드는 법적인 진입 장벽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정당들이든지 의석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최소한 0.3%는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당 체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정당 체제, 특히 정당의 수에 영향을 미치죠. 예. 시간에 모든 과학적인 발견은 어떤 경험 세계에서 관찰되는 유형, 패턴, 유형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유형이 왜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의 사례로 보면 한국과 일본과 네덜란드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은 이 점들이 45도선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은 45도선과 이 점들이 좀 가깝게 분포되어 있고, 네덜란드는 거의 45도선의 선상에서 이렇게 집중되어서 분포되어 있는 그 패턴, 이 유형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왜 그런가? 그래서 그 결과는 선거제도, 그리고 이 선거제도가 또 정당의 수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정당의 수. 그렇다면 실제로 또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진짜로 선거제도에 따른 정당의 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 노트를 보면 이게 이제 선거제도와 선거 공식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뭐 지금 얘기해도 되겠죠. 선거 공식은 이제 레이파트라는 학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단순 다수, 다수제하고 다수제 유형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수제라고 하면은 최다 득표로만은 충분하지 않고 과반수를 얻어야지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루렐러티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단순 다수는, 다수제는 머조리티 시스템. 그것은 선거제도를 세 유형으로 또는 타입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단순 다수, 다수제 타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일본 같이 중선거구제. 중선거구제는 이제 여러 명을 뽑는다는 얘기죠. 한 선거구에서. 근데 이제 일본식의 중선거구제 뿐만 아니라 병립형 선거제도도 이제 준 비례대표제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되게 이제 선거제도를 얘기할 때 뭐 소선거구, 중선거구, 뭐 대선거구, 또는 중대선거구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고 단순 다수, 다수제 유형, 그 다음에 준비례대표, 이 준비례대표제 안에 일본식의 이제 중선거구제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분류는 한 선거구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을 뽑는가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고, 선거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뽑는 인원의 수, 즉 선거구의 크기 외에도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서 부르지 않고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사용해요. 이는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선거구 크기만으로 선거제도를 분류하기 때문에 포괄적이지 않은 분류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단순 다수 자수제 유형, 준비례대표제 유형, 비례대표제 유형 이렇게 세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해요. 그러면 이처럼 선거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이 y축은 effective number of electoral partie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효 선거 정당 수라고 부르는데 이제 나중에 실효 선거 정당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당의 수라고 보는데 뭐 조그만 정당들 뭐 1%, 2% 차지한 그런 정당을 큰 득표율을 확보한 그런 정당과 똑같이 우리가 취급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 정당이 의석에 또는 득표율의 한 8, 90%를 차지하고 군소 정당들이 한 1%를 득표율을 얻은 군소 정당들이 10개 존재하면 그걸 11개 정당 체제라고 부르기 어렵잖아요. 그냥 일당 체제라고 부르는 게 낫지. 그렇기 때문에 실효 선거 정당의 수는 이런 작은 정당들은 좀 비중을 조금 두고 큰 정당은 그 의석이나 아니면 득표만큼의 큰 비중을 둬서 정당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정당들만 우리가 감안한 그런 계산 방법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선거 공식별로 우리가 이 선거 제도하고 정당의 수하고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약간 이 기울기가 우상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달리 얘기하면 선거제도가 단순 다수 다수제보다 준비례대표제가 그리고 준비례대표제가 준비례대표제보다 비례대표제가 더 정당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례하고 이 선이 만나는 점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이제 평균적인 지점이죠. 그래서 단순 다수제에서는 이처럼 인디아는 4당 체제약,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있는 국가는 뭐 양당 체제도 못 미치는 뭐 1.8당 체제 이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는 여기를 이렇게 보면 약 2. 여기가 3이라고 치면 한 2.45당 체제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례대표제는 뭐 3당 체제 정도.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는 약간 4당 체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한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 사례는 이제 레이파트라는 그런 학자의 책에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선거제도가 더 비례대표적으로 될수록 정당의 수는 늘어난다는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선거 공식, 즉 단순 다수제 또는 다수제 공식에서는 2.4당 체제, 준비례대표제는 약 3당, 비례대표제는 약 4당 체제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미리 예측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 variation, 그러니까 편차들이 생기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비례대표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양당 체제에 해당되는 이런 국가들도 있고 또 단순 다수 또는 다수제임에도 불구하고 4당 체제인 이런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맞다면 모든 사례들은 여기에 이렇게 몰려 있어야겠죠. 이런 사례들은 없고 그리고 이것도 없고 주로 이제 여기에 다 이렇게 몰려 있어야겠죠.
아니면 뭐 더 이론이 강력하다면 이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지 않고 더 이렇게 급하겠죠. 급하고 모든 사례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몰려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는 이론이 이 경험적인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3이 있으면 사례들이 여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야지 좋은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울기가 우상향이니까 어느 정도 이론을 이제 뒷받침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론이 현실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경험 세계와 이론과의 괴리가 있다는 것인데 왜 괴리가 발생하는가? 그거는 그 이론 외에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것 외에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디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양당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또는 뭐 2.4당 체제 평균적으로 2.4당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4당 체제가 만들어졌다면 인디아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당 체제, 4당 체제를 만드는 어떤 특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에콰도르 이 국가가 이처럼 준비된 대표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당 체제라면은 이 에콰도르가 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선거제도 외에 정당의 수를 증가시키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브라질, 벨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새로운 이론을 우리가 또 개발하려면 선거제도 외에 다른 이론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와 같은 국가들 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국가의 특징이 뭐 다민족 국가다. 그 다음에 다문화 국가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다민족 국가, 다문화 국가가 여러 정당 체제, 다당 체제를 형성시키는가? 그러면 정당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또 특정한 문화 집단을 대변하면 그 문화 집단으로부터 집중된 지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특정 문화 집단이나 언어 집단 또는 뭐 인종 집단을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제 설명이 가능해지겠죠. 그렇다면 여기 이 단계에서 이제 이론을 제시를 하고 하지만 이 이론을 또 한 번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선 밑에 있는 국가는 또 어떤 특징을 지녀야겠어요? 그러니까 다민족, 뭐 다문화 국가에서는 정당의 수가 증가한다라는 이제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선 밑에 있는 국가, 이 선 밑에 있는 국가들은 선거 제도에 비해서 정당의 수가 작은 국가들이죠. 정당의 수가 적은 국가들. 그러면 이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단일 민족 국가나 단일 문화 국가여야지 이와 같은 이론이 뒷받침되겠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발견은 또다시 여기처럼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이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이론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더 많은 사례를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검증해 보면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학자들 뿐만 아니라 뭐 사회과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에서도 똑같은 그런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이런 뭐 학문적인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그 패턴으로부터 인과관계를 생각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 아니면 선배들이 누가 취직을 많이 했는가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어떤 패턴이 나타나겠죠.
그럼 그 패턴을 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 공통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고 그들이 가진 공통점이 왜 취업을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례들을 모아서 이 이유가 타당하다는 걸 확인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취직이 잘 되고 나도 취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를 충족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런 인과관계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라 마찬가지죠. 여기까지가 이 수업에 대한 소개인데 이 소개 부분도 중간고사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 이 그림은 내가 입법고시 출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입법고시에 내가 문제를 냈어요. 이 기울기 하고 x절편 그다음 교차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이렇게 문제를 냈더니 그 입법고시에 이 문제가 선택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공무원 준비나 뭐 그밖에 고시 준비를 한다고 뭐 수업에 안 들어오고 문제를 밖에서 풀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 문제를 누가 내냐면 교수들이 내니까 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도 고시 문제에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도 충실히 듣고 그리고 또 따로 이제 시간이 있으면 고시 준비도 하고 그러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니까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봅시다. 자, 일단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봐야겠죠. 그래서 뭐 이스터는 정치가 뭐 사회의 희소한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좀 어렵죠. 벌써 뭐 시소한 가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권위적이냐 이런 개념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이스턴의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조금 더 쉽게 내가 설명을 할게요. 옛날에 MT를 갔을 때 이제 교수와의 뭐 대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질문을 해라 그랬더니 이제 많은 학생이 정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근본적인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치학과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당연하고 또 머릿속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치가 무엇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뭐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대답을 잘 안 하시길래 이제 내가 대답을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어떤 조금 전에 이스톤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국가가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이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런 국가 자원 재분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생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이 이제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뭐 좋은 차도 가지고 싶고 뭐 좋은 집도 가지고 싶고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생산 활동을 통해서 이제 국가 자원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이수돈이 얘기했던 사회 희소한 가치 그게 이제 돈이 사회의 희소한 가치이죠. 그리고 뭐 그밖에 명예, 사회적인 지위 뭐 그런 것들도 국가의 가 가지고 있는 희소한 가치죠. 희소하다는 거는 이제 드물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정치를 통해서 재분배를 하는 것이죠.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재분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정치는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정치는 여러분의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특히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뭐 정치에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할 일도 없고 그리고 어떤 정책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그런 계기가 별로 없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고 직장을 잡는다거나 음,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분이 이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이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정치가 그리고 정책이 본인의 삶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어,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도 어떤 정책을 통해서 정치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이 뭐 일상생활에서 정치가 여러분의 삶과 그게 크게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치는 뭐 정치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가 국민을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한국이 과거에 조선 왕조였기 때문에 뭐 정치 그러면 대통령 지도자를 생각하죠. 임금님. 그러니까 정치는 윗사람들이 뭐 국민들을 뭐 다스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정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나보고 내가 교수라고 하니까 무엇을 가르치냐, 전공이 무엇이냐 그러면 정치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뭐 정치학과다 그러면 사람들이 표정이 그렇게 좋은 학과 다닌다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정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뭐 정치학이 뭐 취직이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편견들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겠죠. 뭐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좀 정치학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래요. 나는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정치학은 사회를 고치는 사회의 병을 고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사회의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요. 굳이 왜 이제 의사라는 거를 빌려와서 우리가 정치학을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과거에 정치학이 학문의 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뭐 의학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거고 사실은 뭐 요즘에 의사들이 되게 이제 돈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의사의 그런 가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뭐 부러워하는 직종이 됐지만 뭐 조선 시대에는 중인에 불과했죠. 사람 몸에 칼을 대가지고 그때는 이제 칼도 못 썼었죠.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우대받는 직업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의사가 우대받는 직업이어야 한다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런 성스러운 직업이기 때문에 우대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의사들이 우대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소중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의대가 사람들로부터 의사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전 다른 이유에서 의사들이 이제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뭐 부러움을 받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람의 병을 고치기 때문에 신성한 그런 학문이죠. 의학이라는 게. 근데 정치학은 그보다 더 성스러운 학문이죠. 왜냐하면 사회의 병을 고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 부정부패, 그 다음에 뭐 권력 집중,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에 살면 그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 정치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회에 여러 가지 그런 병들이 있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부정부패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민주주의 문제, 그런 민주주의의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치는 의사들, 의사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왜냐하면 정치학 자체가 더 숭고한 학문이기 때문에 정치학자로서 사회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사회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냐면 정치학자들은 이제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건축하고도 비슷하죠. 집을 지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듯이 우리가 정치 제도, 좋은 정치 제도를 만들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학은 굉장히 성스러운 학문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학이 우리의 일상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좋은 정치 제도를 만들면 그 좋은 정치 제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평등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더 공정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치학은 여러분이 일상생활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정치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과 매우 직결되어 있죠.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우리의 삶은 정치를 떠나서 하나도 정치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인도에 혼자 고립된 삶을 살면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치는 윗사람들 또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마다 정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우리가 정치를 매 순간마다 하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치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로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면은 정치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정치를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매 순간 같이 우리는 정치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매 순간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의 가장 이제,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면, 집합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집합적인 의사결정.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 모여서 하는 모든 결정은 집합적인 의사결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끼리 무엇을 먹으러 갈까 그런 의사결정하는 것. 그것도 집합적인 의사결정이죠.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지 않고 혼자 밥을 먹으러 가면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의사결정이니까 그건 정치하고 무관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혼자 가서 무슨 뭐 밥을 먹을까 생각하고 메뉴를 결정해서 먹을 때 그 메뉴의 가격, 음식의 가격도 사실은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짜장면을 먹어도 그 짜장면에 들어가는 재료 그런 가격 들이 사실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가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노동력의 가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짜장면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을 수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들도 다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모든 여러분의 그런 선택 은 정책에 무관한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정책은 정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사실은 정치를 떠나서는 단 하나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제라는 말이 따로 없고 과거에는 경제를 정치 경제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떠난 경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이제 정치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경제가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치가 없는 경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책이 없는 경제는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뭐 조금 전에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왜냐? 정치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이니까. 그리고 또는 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자친구가 있거나 남자친구가 있으면 뭐 데이트를
할 때 야구를 보러 갈 것인가 아니면 뭐 연극을 보러 갈 것인가. 남자는 야구를 보러 가기를 원하고 여자는 뭐 연극이나 아니면 뭐그 밖에 다른 그런 좀 정서적인 거를 선호한 편이죠. 이 발언도 뭐 남녀 차별이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꼰대라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되게 이제 미국에서 남녀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성 대결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런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야구를 보러 가기를 원하고 여자는 뭐 콘서트를 보러 가기를 원하는데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라는 그런 대표적인 게임 이론이 있는데 성 대결 게임인데 거기서 이런 예를 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론 당연히 뭐 야구를 좋아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고 또 콘서트를 좋아하는 남성들도 많이 있죠. 그건 뭐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녀하고 부모가 공부 시간 하고 컴퓨터 게임을 시간을 이제 서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집합적인 의사결정이죠. 나도 이제 우리 애가 고등학교 때 뭐 시간을 게임은 1시간만 해라. 그 나머지 공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부모하고의 어떤 그런 타협과 교섭을 많이 했겠죠. 이런 것들도 어, 자녀하고 부모가 만나서 하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이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집합적인 의사결정은 뭐 되게 거창하게 뭐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변에 뭐 친구들 또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연인들, 또 가족 간에 매 순간 같이 이제 하는 활동이 집합적인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내가 집합적인 의사결정이 정치라고 얘기했는데 왜 집합적인 의사결정이 정치냐?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정치는 반드시 권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 근데 권력, 파워. 권력이 왜 집합적인 의사결정에 수반되느냐? 왜냐면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집합적인 의사결정 결과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거는 어떤 종적인 위계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그러니까 후배 직원들에게 오늘 점심에 뭐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자 그렇게 직장 상사가 결정을 하면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김치찌개 먹기 싫어도 그걸 먹어야 되면 그건 권력 관계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원치 않는 것을 따르게 할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권력이에요. 근데 이런 권력은 이런 종적인 위계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힘을 의미하기도 하죠. 뭐 조폭 사회에서 물리적으로 뭐 어떤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종적인 위계관계나 물리적인 그런 힘 때문에 발생하는 권력뿐 아니라 민주적인 관계에서도 민주주의고 평등한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이 권력이 개입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들 사이에서 민주적인 결착, 가위바위보나 아니면 사다리 또는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해서 같이 점심을 먹을 메뉴를 결정하면 식당을 결정을 하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식을 다수가 한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 소수는 한식을 먹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어쩔 수 없이 한식 먹기 싫은 한식을 먹어야 되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거를 억지로 따르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친구가 한식을 먹기 싫으면은 혼자 가서 뭐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혼자 가서 양식을 먹는 거는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즐겁게 먹는 거에 비해서 어, 원치 않는 결과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에도 이 권력이 개입되는 거죠. 즉 달리 얘기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원치 않는 것을 따르게 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소수가
다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적인 의사결정에는 이제 다수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수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 물론 이제 사다리로 의사결정을 하면 사다리에서 당선된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소수, 사다리에서 당선된 그 소수 한 명이 많은 사람을 따르게, 자신의 의사결정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집합적인 의사결정에는 그 집합적인 의사결정에 가담한 그 구성원들의 선호 또는 원하는 것이 다 똑같지 않는 한, 일치하지 않는 한, 어떤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만들어졌을 때 그 의사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권력이 개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집합적인 의사결정은 권력이 개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경제에서는 권력이 개입되지가 않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을 사면 되니까 원치 않는 물건을 뭐 사가지고 억지로 그걸 쓸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돈을 주면서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애플을 사고 싶은데 애플 폰을 못 사게 하고 삼성 폰을 사.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권력이 개입된 거고. 하지만 부모님과 여러분과의 둘 간의 집합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역시 그건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권위는 이제 권력의 일종인데, 여러분이, 그 의사결정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적인 의사결정에서, 초래된 그 결과를 인정하고 순순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걸 이제 권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따르는 이유는,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어디서 오겠어요? 왜 여러분이 사다리를 타가지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다리 결정을 따르고 또 다수결로 했을 때 그 결정을 왜 순순히 받아들이고 따르겠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소수는 다수의 결정을 왜 따를까요? 다수에게 권위를 왜 인정해 줄까요? 첫 번째는 소수보다는 다수가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두 번째는 그래도 소수가 원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원하는 걸 따르는 게 더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규범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 그렇지만 그러한 결정이 과연 그와 같은 생각이 옳을까요? 다수가 소수보다 더 올바른 판단할까요? 뭐 여러 번 다른 시간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다수가 매우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도 많죠. 왕따가 그런 경우죠. 집단들이 집단들의 보통 사람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표적 삼아서 괴롭히는 행위. 하지만 다수가 항상 올바른 그런 해결을 하는 건 아니죠. 많은 직장에서 특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부정한 집단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한 집단에서 비리를 저지르는데 그 비리를 발견하고 비리 문제를 지적하면 그러면은 이제 왕따가 당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검사 집단에서 그런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검사 집단에서 어떤 소수 또는 뭐 여성 검사가 어떤 그런 과거에 어떤 성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러면 완전히 그 요즘은 여검사라는 표현 자체가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사는 당연히 남자여야 되는데 소수 여자가 검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검사라고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검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여검사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여성검사, 남성검사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뭐 부질북질간에 뭐 여검사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뭐 의도적으로 뭐 여성을 폄하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는 뭐 어떤 뭐 특별히 여성 편향적이나 거나 남성 편향적이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자녀들도 여자 아이하고 남자 아이가 하나씩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럴 이유도 없고,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똑같다는 게 남자가 하고 여자가 완전히 모든 면에서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걸 뭐 꼰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은 하지 않지만 난 차이는 인정을 해요.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있다는 거는. 어쨌든 다수가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뜻이 올바르다, 또는 다수가 최적한 결정을 한다, 그거는 뭐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부패된 사회일수록 다수의 결정은 옳지 않은 결정일 수가 있죠. 그리고 과거에 뭐 대통령의 선발한 결정만 놓고 봐도, 물론 이제 절대 다수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최소한 최다 득표를 얻은 대통령 중에서 우리가 과거를 놓고 보면 이미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리고 또 뭐 김영삼 대통령도 뭐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얻어서 당선됐지만, 물론 이제 뭐 IMF가 김영삼 대통령이 혼자 그렇게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일어난 결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났고, 그리고 또 국민의 지지도가 되게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 뭐 70% 80% 그렇게 이제 인기를 얻다가 임기 말에 대부분의 대통령이 뭐 20%, 심지어 뭐 박근혜 대통령은 뭐 7% 8% 수준까지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뽑았을 당시에는 그만큼 큰 기대와 어떤 맹목적인 전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뽑아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그때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수는 이제 최적화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다수의 결정에 권위를 인정하느냐? 그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은 다수에 속하지 않아도 그 절차가 평등하고 공정하다면 나도 언젠가는 다수에 속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결정을 인정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사결정, 특히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을 많이 따르죠. 그럼 다수결이 과연 이런 공정한 의사결정 방식이냐? 가만히 놓고 보면 사실은 다수결이 추첨이나 뽑기, 사다리보다도 사실은 공정한 의사결정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다수에 속할 수밖에 없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다민족, 다문화 가족이나 아니면은 특히 미국같이 다인종 국가에서는 소수 인종 같은 경우는 어,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소수의 의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최근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인종 관련된 그런 인종 차별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이 다수이기 때문에 백인이 뽑는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백인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 지도자들은 백인에 유리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겠죠.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단일 민족 국가니까 인종적인 그런 차별은 없지만, 갈수록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겠죠. 또는 성소수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다수에 포함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소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그렇게 어떻게 보는 공정한 제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서 이제 다수결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수가 최적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다수결이 공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때로는 소수가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영원히 다수결에 의해서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운 소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헌법이죠. 헌법을 통해서 다수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그런 권리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뭐 재산을 지킬 자유,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자유, 뭐 이전의 자유, 이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헌법에 이렇게 명시해 놓고 다수가 그냥 그런 권리에 관한 한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게 해 놓은 것이죠. 정치제도가 이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다 반영해서 정치제도를 디자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민족 국가, 다인종 국가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그런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국가일수록 소수의 그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인 그런 그런 조항들이 있어야 되고 또 헌법을 쉽게 바꿀 수 없게 더 까다로운 그런 개정 절차를 마련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어, 다수결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산출되는데 그 결과가 어, 항상 일관되게 그 결과가 산출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야겠죠. 뭐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다수결로 뽑았을 때하고 어, 결선 투표제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을 때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처럼 선거 제도가 바뀔 때도 다른 결과가 초래되기는 하지만 같은 선거 제도 하에서도 그러니까 같은 다수결에 의해서도 결과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다수의 일관된 선언을 존재하는가? 다수결 제도에서 일관된 선호, 다수들의 일관된 선호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수고했어요.